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경구용으로 활용되는 항바이러스제를 정리해 볼 텐데요. 총 8가지 약물이 있네요. 자,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DF, 테노포비어 AF, 베스포비어 이 4가지는 지네틱 베어리어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 아데포비어는 유전적 장벽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장벽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성 발현이 덜 되겠죠. 이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선호가 되고 있고 1차 약제로 권고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약제들은요. 그러니까 유전자 장벽이 낮은 약제들은 이거보다는 더 먼저 만들어졌었고,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일단 덜 선호가 되긴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약제들은 어떻게 또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 엔테카비어와 이렇게 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 이렇게 이 4가지 약제는요.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4가지 약제들은요.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라고 합니다. 자, 뉴클레오시드와 뉴클레오티드의 차이가 뭐죠? 우리가 이제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이라고 하죠. 요런 애들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녀석들입니다. 자, 일단 뉴클레오시드라고 하는 건요. 당과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뉴클레오티드는 당, 염기,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핵산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유사체라고 하는 건요. 짝퉁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더블 스트랜드 DNA 바이러스에 해당하거든요. 일단 이 녀석이 처음에는요. 부분적으로 파셜리하게 이중 나선 DNA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포 안에 들어오고 또 핵 속에 들어와서 요게 이제 복제를 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가 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RNA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자, 이 RNA는 바이러스 mRNA로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을 활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들을 막 만들어내요. 뭐 캡소미어, 구조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똑같은 걸 만들어서 나가야 되잖아. 나중에 똑같은 거를 이제 복제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싸고 나갈 중합 효소들 만들어내야 되고 또 각종 항원들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제 유전체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지노믹 RNA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RNA 상태입니다. 얘는 최종적으로 파셜리한 더블 스트랜드 DN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NA에서 일단 DNA로 바꾸는 과정, 이게 뭡니까? 역전사라고 하죠. 그래서 역전사 효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셜리하게 더블 스트랜드 DNA가 돼서 이 유전체와 또 필요한 단백질들을 싸서 또 새로운 이제 사이클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에서 요런 이제 핵산의 재료로 쓰이는 뉴클레오티드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는요, 몸속에 들어와서 인산기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뉴클레오티드 형태로서 재료가 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이런 이제 중합효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핵산을 만들어내는 중합효소에 해당하는데, 이런 이제 뉴클레오티드가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슬을 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이 이런 이제 중합효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끼워 맞춰야 돼요. 앞에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쪽에는 들어와야지 탁탁탁 맞으면서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짝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진짜랑 가짜랑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중합효소가 이 가짜를 이렇게 딱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딱 끼어 들어가죠. 그런데 뒤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중합효소 손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증식, 방해하겠죠. 그런 원리로 쓰이는 약제가 항바이러스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엔테카비어와 이 세 가지가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그리고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는 얘네 4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엔테카비어는 구아노신 유사체라고 하고요. 또 여기는 이제 DGTP죠. 디옥시 GTP. 요거랑 이제 경쟁적으로 싸우는 녀석이고, 이 테노포비어 DF는 DATP랑 경쟁하는 녀석이고, 아데포비어도요, 이 테노포비어 DF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아데포비어도 이제 DATP랑 싸우는 녀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죽일 때 많이 쓰거든요. 자, 실제로 테노포비어 DF 같은 경우는 HIV에서도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은 치료 기간이거든요. 자, 일단 만성 B형 간염을 정의할 때 S타입의 항원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걸로 정의를 하죠. 그리고 아까 이 사이클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항원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S형, 그리고 E형, 또 C형 항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소실이 된다라는 소리는요, 우리가 이제 기능적 완치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일단 이때까지는 투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S 항원이 소실될 때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약제들은 유전적 장벽이 낮기 때문에, 즉 내성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성 돌연변이가 확인될 때까지 쓴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량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엔테카비어 하루에 0.5mg 이런 식으로, 테노포비어 DF는 300, 테노포비어 AF는 25, 메시포비어는 150.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관련 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라미부딘과 엔테카비어입니다. 자, 둘 다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에 해당하죠. 일단 이 라미부딘은요, 내성이 비교적 잘 발생하죠. 그런데 이 내성이 획득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 서열에, 바이러스 서열에 변이가 생기면 이게 2차적인 또 내성을 유발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단계라고 했을 때 이 엔테카비어에 대한 내성이 발생을 할 때는요, 이게 2단계로서,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되고 2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라미부딘의 내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엔테카비어 내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또한 테노포비어 DF 그리고 아데포비어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요게 이제 둘 다 GATP를 경쟁하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아데포비어가 하루에 10mg 쓰는데 반해서 얘는 300mg 씁니다. 고용량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보다는 이 테노포비어 DF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짝퉁을 가지고 이제 속여야 되잖아요. 누구를 속이냐면 HBV의 중화효소를 속이는데, 이 중화효소에 대한 결합력이 이 테노포비어 DF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데포비어보다는 얘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신독성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부작용 쪽으로 조금 넘어갈 거거든요. 자, 일단은 판코니 증후군. 제가 이거를 단백뇨 시간에 잠시 언급드렸어요. 이걸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근위세뇨관 쪽을 얘가 공격합니다. 관이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아데포비어나 뭐 테노포비어 DF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위세뇨관이 손상이 되면 근위세뇨관에서 흡수가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흡수가 안 되고 막 이제 버려집니다. 최종적으로 소변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중탄산염 있죠. 아니면 뭐 요산부터 해서 인산, 그리고 뭐 칼륨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포도당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소중한 물질들이 최종 소변으로 버려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중탄산염은 염기의 물질이죠. 염기가 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요산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요산혈증, 인산염이 부족해지면은 저인산혈증이 되는 거고요. 또 칼륨이 그냥 버려지면은 저칼륨혈증이 되는 거고요. 또 아미노산이 버려지면은 소변으로 아미노산요가 되는 거고, 포도당이 그냥 버려지죠. 그럼 이걸 우리가 신성당뇨라고 합니다.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당이 소변으로 방출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문제들을 동반하는 게 판코니 증후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신독성 판코니 증후군뿐만 아니라 또 뭐가 문제냐면요. 자, 저인산혈증 있죠. 인산염이 결국에는요, 우리 뼈를 형성하는 재료거든요. 뼈의 기질이 되는 건데, 이게 부족해진다는 소리는 뼈가 약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골연화증, 또 뭐 골감소증, 골다공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아데포비아와 테노포비아 DF의 부작용은 신독성과 또 이런 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테노포비아 DF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병증, 판코니 증후군, 오스티오말라시아가 골연화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데포비아에 대한 부작용 나와 있는데 판코니 신드롬, 또 급성 신부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락틱 엑시도시스가 막 도처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락틱 엑시도시스, 엔테카비어에도 해당하는 말이고요. 여기도 나와 있죠. 테노포비아 DF도 마찬가지고 아데포비아에도 나와 있고 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텔비부딘, 클레부딘에도 해당하는 말이고 또 라미부딘에서도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뭐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이런 것들은요.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해를 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브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피루브산은 산소가 풍부할 때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할 때는 현기성 환경에서는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요. 이런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를 통해서 그러면 이쪽 길이 막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젖산이 많아지는 젖산 혈증, 산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텔비부딘, 클레부딘 보시면 크레아티닌 카이네이즈 상승, 근육병증, 뭐 말초신경병증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육 내에 미토콘드리아 손상 이런 것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근육 터지는 거 있죠. 횡문근융해증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게 증가했다면 이 약물 부작용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 말씀드릴 텐데 우선 라미보딘에서는 급성 췌장염이 일부 보고가 됐고요. 또 테노포비아 AF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노포비아는요, 분명히 똑같은 테노포비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신병증 또 뼈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처럼 적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줄여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용량이 300에서 25로 확 줄었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반감기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농도로도 그러니까 안정하게 간세포로 도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체 이용률을 높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바꿔 말하면 용량은 뭐 90% 이상으로 줄였기 때문에 전신에 대한 독성을 그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이나 또 뼈에 대한 이런 부작용을 상당히 낮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장이나 또는 뭐 뼈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요, 아데포비아나 테노포비아 DF를 안 쓰고 테노포비아 AF나 엔테카비어 또는 베시포비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시포비아에는 카르니틴 고갈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카르니틴이 뭐냐면 생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방산이 세포질에 있고 이걸 이제 에너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 수송에 쓰이는 아미노산이 바로 L-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L-카르니틴은요. 베시포비아의 피발산 부분이랑 만나서 이렇게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베시포비어의 배설을 위해서 얘가 소모가 되는 거죠. 정작 에너지 생성을 위한 지방산 수송에는 활용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자, 지방산 대사가 잘 안 되면요. 혈당도 잘 안 만들어지니까 저혈당에다가 또 케톤도 잘 안 만들어지겠죠. 저케톤증. 그리고 결국에는 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뇌병증 같은 거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보시고 아, 나는 항바이러스제 쓰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오래 써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드물다. 그러나 가능은 하다. 드물지만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당연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항상 이걸 이제 우리가 추적 관찰하고 있으니까 환자분들은요, 그냥 안심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상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걸 모니터링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위쪽 항목이 방금 공부했었던 부작용 내용이고요. 드물긴 해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엔테카비어 젖산혈증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젖산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표시는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임상적으로 의심이 될 때, 뭐 증상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엔테카비어 쓰고 있는데 왜 맨날 안 해줘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겠죠. 의심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노포비아 DF는 신독성 그리고 뼈에 대한 부작용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크레아티닌 청소율 보겠죠. 그리고 이제 혈청의 인산염 농도 보겠습니다. 왜냐면 자, 이런 신독성 그리고 판코니 증후군에서 인산이 그냥 이제 다 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인산혈증 일으킬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소변을 통해서 신성 당뇨 그리고 아미노산이 빠져나가면서 단백뇨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백뇨 시간에도 판코니 증후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골밀도 검사도 선택적으로 의심이 될 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데포비어도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테노포비어 AF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고요. 베시포비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르니틴 결핍시킬 수 있다. 그래서 L-카르니틴을 보긴 하는데 만약에 카르니틴 보충제를 쓰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가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라미부딘은 역시나 락틱 엑시도시스 가능하니까 젖산.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죠. 그리고 또 급성 췌장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급성 췌장염에 대한 또 의심 상황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아밀레이즈를 지표자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텔비부딘, 클레부딘은 젖산혈증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젖산 보면 될 거고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근육 손상 일으켜서 높일 수 있으니까 보면 되겠죠.